네, 45번. 효력 규정이 아닌 것을 모두 거른 것은? 딱 패턴이 똑같습니다. 효력 규정에 위반돼서 또는 강행법규 또는 효력 규정입니다. 핵심은 뭐냐면 무효이냐, 이 강행법규나 효력 규정에 위반한 법률의 효력이 무효냐 아니면 영향이 없냐를 묻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게 아니라 결과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기출된 내용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까지 출제된 건 뭐냐면 법률 효력을 제한해 무효가 되는 경우가 뭐냐, 무효가 된다면 강행법규 효력 규정이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는 가끔은 강행법규라 쓸 때도 있고 아니면 효력 규정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은 무효가 됩니다. 중요할 것은 뭐냐면 초과 부분이지, 자, 중개수수료 약정을 이만큼 했으면 초과된 이 부분만 무효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무효지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다. 요 부분만, 초과하는 부분만 되기 때문에 이건 일부 무효죠. 원칙적으로 일부 무효면 전부 무효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가정적 의사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유효로 남길 것이 인정된다면 전부 무효가 일부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있는데 거기까지 시험이 나오지 않습니다. 기억할 것은 일부가 무효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동산 중개업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이 중개업을 하면서 체결한 수수료 지급 약정은 어떻게 된다? 전체가 무효가 됩니다. 차원이 다르죠. 요거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체결한 겁니다. 근데 그렇게까지 세분화돼서 묻지는 않습니다. 이 자체는 묻습니다. 지급 약정은 무효다. 관할관청 허가 없이 학교 법인의 기본재산 처분도 무효다. 농지의 임대 금지한 농지법 위반하에 체결한 농지 임대차 계약도 어떻게 된다? 무효다. 이런 식으로 잘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법률행위 효력을 제한하지 않아 유효로 되는 경우 뭐란다? 단속범규, 뭐 형사처벌이나 아니면 과태료를 낼 뿐이지 더 나아가 개인 당사자들이 취한 법률행위 효력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자, 예컨대 개업 공인중개사와 중개인 의뢰사의 직접거래 이런 겁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의뢰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 이걸 무효를 하게 되면 임차인 의뢰인에게 손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저축법 위반한 중과생략 등기 합의 또한 효력이 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는 농지 매매 계약 자체, 농지 매매 계약 자체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효력 발생 요건은 아닙니다. 단지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일 뿐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즉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이 아니에요. 즉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는 사람이 매도인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효력은 있어요. 근데 그걸 전제로 해서 등기소에 가게 되면 공무원이 요구하는 게 있어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그게 없으면 이전 등기가 안 이루어질 뿐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매매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 그런 의미 뭐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는 사람도 매매 계약 체결할 수 있고 효력이 있어요. 다만 등기하는 데 필요한 거다. 단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첨부해야 할 서류다. 이 서류가 첨부가 안 되면 단지 등기가 안 될 뿐이에요. 매매 계약 여전히 유효하고요. 네 번째,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이런 표현이 나오면 유효하다. 타인과의 거래인 중개하면서 체결한 중개수수료 지급 약정이 보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보수 제한은 정식적인 자격증을 딴 공인중개사가 정식적으로 거래한 행위인 경우에 적용되는 거지 우연한 기회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살면서. 그런 경우에는 적용이 안 된다는 거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요걸 전제로 볼게요. 자, 기업 나왔네요. 특별 중간생략 등기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 아니다.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가 중개 일행과 직접 거래한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디귿번 개업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규정된 중개보수 등을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 그래서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효가 된다. 자, 그거를 잘 기억을 하십시오. 자, 46번 부동산 이중 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중 매매에 대해서는 설명은 어떤 강의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복습 개념에서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방식대로. 제1 매매 계약 체결. 부동산 이중 매매면 매매 계약이 두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적 순서로 제1 매매와 매매 행위와 그럼 제2 뭐 매수 행위, 1 매매, 2 이런
숫자를 시간적 손해에 따라 판단합니다. 제1 매매계약 체결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 계약 체결의 사실만으로도 매도인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제2 매매계약을 금지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매매계약만 체결한 사실만으로 바로 계약 체결과 함께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다? 그렇지 않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려면 매매계약을 기초한 다음에 물권 행위가 있습니다. 그 물권 행위는 물권적 합의와 등기. 그 등기가 있어야만이 소유권, 물권 변동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지 않은 단계에서 그런 매수인은 뭘 취득했죠? 소유권을 취득, 물권 변동의 효과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 그 얘기는 아직 소유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죠? 단지 매매계약 기초에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채권의 특징이 뭐죠? 특정의 상대방에 대해서만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에 반해서 물권은 절대적이고 대세적인 권리고 어느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채권에 불과해요. 따라서 채권에 불과하기 때문에 물권과 달리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배타성이 없다는 얘기는 동일한 내용의 수개의 채권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배타성이. 즉, 이 얘기는 뭐냐면 배타성이 있다면 하나의 물건에는 소유자가 소유권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공동소유와 개념은 다른 겁니다. 단독 소유를 전제해서 두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부동산에는 한 명의 소유권만, 하나의 소유권만 있습니다. 그게 일물 일권주잖아요. 반면에요. 이 부동산 관련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채권은 여러 개가 동일한 내용 채권. 그러니까 매도인과 그 부동산이 동일한 전제에서 그런 채권들은 여러 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배타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배타적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일 매수인이 갖고 있는 채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 동일한 내 채권을 발생시키기를 막을 힘이 없다는 겁니다. 물권이 있는 거고요. 그런 개념이다. 이들은 성립의 선우와 무관하게 언제 누가 먼저 그 채권이 발생했는지를 따지지 않고 동일한 순위를 갖는다. 이거를 좀 간략하게 강하게 교과서적인 표현을 쓰게 되면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서 병존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이 매매계약 이겁니다. 1매매계약 따라서 매수인이 매도인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한 청구권한 채권을 갖는 거고 제2 매수인 또한 똑같이 갖는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갖는다는 겁니다. 효력상의 차이도 없어요. 효력상의 우위가 없답니다. 물권과 채권과 싸우면 물권이 우위에게 있는 게 원칙이지만 채권은 동일한 지위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 결과 특별한 사정이면 이러한 경우에는 동일한 내용의 채권을 갖고 있으면 누가 장땡이에요. 먼저 등기. 이 채권이 누구가 먼저 취득했냐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등기를 하는 사람이 그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반면에 목적물의 소유권 취득까지 보게 되면 이행이 불능이 되는 거고 그 불능에는 매도인의 기책사유이기 때문에 그 이행 불능에 따라 본래 급부가 다른 내용 채무, 뭐 전보배상이든 아니면 계약 해지 때는 손해배상책이든 그러한 효과가 발생할 뿐입니다. 먼저 등기를 한 사람이 소유권다. 이런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기본 강의할 땐 되게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사실 시험에 나왔었어요. 과거에. 최근 동안 2번 정도 출제됐고 최근 몇 년 동안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32회 이후로는 출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이 매수인은 다만 원칙은 매매계약 자체도 유효해요. 다만 예외적으로 이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만 이 매매계약은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가 된다. 매도인의 배임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이 용어 자체만 적용이 합니다. 즉 제2 매수인의 매매계약이 매도인의 배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무효가 된다. 이 표현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럼 적극 가담이란 뭘까? 이 매수인이 1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알았어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 즉 제2 매수인이 적극적 뭔가를 해야 합니다. 그러한 경우에만 무효가 되는 거지 단순히 이 매수인이 제1 매매계약 체결의 사실만 알고는 부족하다는 거. 그 정도 내용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되는 이 매매계약에 기초하여 이미 103조 위반되었다. 그 얘기는 이 매매계약이
배임에게 제2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적 가담한 경우에서 무효인 경우입니다. 기초하여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매수해 등기한 선의 제3자는 매매계약의 이유를 주장할 수 있다? 아니다. 제가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를 했을 때 103조 위반했을 때 이미 했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선의 제3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제2 매수인으로 이 매수인은 지금 소유자가 아니다? 아니다. 왜냐하면 제2 매매계약 자체 즉 매매 채권행위 자체가 무효이고 채권행위가 무효되면 등기원이 무효가 되면 물권행위 따라 물권 변경 또한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 당연히 효력이 없어요. 그 얘기는 제2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다. 즉 그럼 이건 진정한 소유자는 매도인이에요.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제3자의 부동산을 매각해요. 그게 타인 권리 매매예요. 매매계약 자체는 유효하지만 물권적 합의, 즉 제2 매수인에서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이전 등기 유효하다? 유효하지 않다. 왜냐하면 물권적인 합의는 처분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 얘기를 어떻게 생각한다? 소유자인 사람이 물권적인 물권행위를 해야만이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매수인은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제3자 앞에 물권 변동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만 선이 이러한 경우에 거래 안전을 위해서 보호하는 규정이 있다. 그게 뭐였죠? 107, 108, 109, 110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 담보법에 그럼 계약 해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호되는데 103조에는 무효이다. 그런데 선을 제3자 보호한다는 문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래서 주장할 수 없다. 자,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이 제1, 제2 매매계약이 무효이면 이게 채권행위예요. 채권행위. 이 계약의 근거에 이루어진 매수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 이게 뭐다? 물권행위. 물권행위는 저는 어떻게 본다고 했죠? 물권적 합의와 등기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물권행위 유인성에 따라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부상에는 누구로 돼 있다? 제2 매수인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인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이다. 따라서 실제적인 법률상 소유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 그러한 경우에 법률상 소유자인 매도인은 등기부상 명의자 상대로 뭘 행사할 수 있다? 제214조에 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등기부상 매수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매수인은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그 결과 법률상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누구죠? 매도인과 애형상 등기부상 소유자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럼 일치하지 않았을 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 성격은 214조고 그래서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물권적 청구권. 이 소유권의 기초에서 걸리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다.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등기부상 소유자는 자 제2 매수인은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처분 권한이 없어요. 설명을 했습니다. 소유라는 전제로 해서 제3자에게 물권 변동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 지금은 매수인이 제2 매수인 소유자가 아니에요. 따라서 제2 매수인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로의 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물권 변동 효력은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상 소유자와 제2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이에 근거하여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어도 그 등기는 효력이 없다. 눈에 강조했습니다. 즉 제3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한편 부동산 등기부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법에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근거 규정이 없는 한 제3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제3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뭐 있다? 우리가 수험생은 107, 108, 109, 110, 548조 부동산 실명법, 가등기 담보법 이렇게 시험생 입장에서는 기억할 겁니다. 자, 2번 제2 매수인이 이중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매매 계약을 반사회적 법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단순히 아는 것만은 부족하고 매도인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해야만이 제2 매매 계약이 103조 위반해서 무효가 된다. 특별한 사정이 하면 먼저 등기한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왜냐하면 제1 매매 계약이다. 즉 제1 매수인 취득한 채권과 제2 매수인 취득한 채권은 배타성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으로 병절할 수 있으므로 따라서 먼저 등기한 사람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반사회적 법률의 행위에 해당하는 이중매매의 경우 제1매수인은 이 매수인에 대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자, 이걸 문제 해결한 방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는 214조예요. 214조는 소유자가 방해자를 상대로 하는 겁니다. 즉 소유자만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제1매수인이 소유자입니까? 아니죠. 이 경우에 법률상 소유자는 누구다? 매도인이잖아요. 1매수인은 단지 채권자에 불과해요. 지금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214조에 기초해서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대신에 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 제 매수인 상대로 해서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는 이중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것도 적용될 수 있다. 자, 보겠습니다. 다음 47번 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에 암기를 하라고 했습니다. 33회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척기간이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정말 중요한 지문인데 아니다. 그 이유는 법정 추인은 묵시적 취소할 수 있는 취소권 행사와 관련해서는 추인이 있는데 추인에는 본인이 알고서 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추인과 하나의 의사표시처럼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자신의 추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법률행 경우와 법이 정한 추인이 있어요. 추인의 의사표시는 없지만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취소권을 배제시키는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법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정 추인의 성격은 묵시적 추인의 성격이 아니에요. 본론 추인하려면 항상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인지를 알고서 해야 돼요. 알고서 이거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있는데 나 취소권 안 할래. 그런 거지. 그것도 모르고 상태에서 추인을 한다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인에는 원칙적 모습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 뭐가 있죠? 착오, 사기, 강박이잖아요. 취소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알면서도 추인의 의사표시를 해야만이 취소권 포기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와 같은 연장에서도 법정 추인 또한 묵시적 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묵시적 추인의 경우에는 알고 사기로 했거든요. 존재를. 같은 연장에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게 의문이 제기는데 판례는 법정 추인은 묵시적 추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추인과 상관없고 단지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책적인 겁니다.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정한 경우에 취소권을 배제시킨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배제시키는 거지 묵시적 추인의 성격이 가는 게 아니다. 묵시적 추인의 성격이 가는 게 뭐다. 요 표현이 뭐냐면 묵시적 갱신화 보면 돼요. 계약이 종료되면 갱신하잖아요. 그럼 명시로 만나서 하는 거 아니면 묵시로 하는 게 의사표시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일정한 요건에서는 법정 갱신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법정 갱신의 기초 바탕이 뭐냐면 이러한 액션을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게 되면 그런 행위 자체에서 갱신의 의사표시를 추산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추인은 다르다는 겁니다. 자, 고정.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잘 기억을 해 주십시오. 따라서 그 요건으로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신에 그럼 법정 추인이 되려면 취소 사유가 종료되고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 어떤 사유. 이게 저는 이렇게 보죠. 이청계 담양 강제 집행. 이행 청구, 경계, 그 다음에 담보 제공, 그 다음에 강제 집행. 양은 뭘까요? 다음이야. 담보 제공, 양도.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서 법률 취득한 권리의 양도. 그래서 이청계 담양 강제 집행.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행과 그 다음에 이행 청구 그리고 양도예요. 요 세 가지를 나중에 기회가 됐을 때 살펴볼 겁니다. 조만간 나올 겁니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소급하니까. 소급해서 무효는 표현, 소급해서 무효다. 이 표현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취소권의 법정성이 형사권이다. 일방적 의사표시로 법률관계 효력을 소멸시키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만 표시를 한다. 취소권 행사는 의사표시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확정되면은 그 사람에게 한다. 요거까지. 왜 이게 의미가 있냐면 요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해서 과거에는 이렇게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계약 또는 특정한 상대방에 대한 단독행위. 계약이나 아니면 상대방에 대한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특정됐습니다. 그러면 그 취소 또한 그 사람에게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이런 겁니다. 갑이 을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토지를 병에게 매매한 거. 매매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럼 매매 계약 당사자가 누굽니까? 갑과 병이에요. 갑이 을의 기망행위로 자신의 소유인 이 사람이 피해자인 거죠. 피기망자죠. 그리고 이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그렇죠? 사기를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예요. 취소권자는 착오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 아니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의사를 표시한 사람, 아니면 그의 대리인 또는 그의 승계인입니다. 제한 능력자. 그런데 지금 뭐가 쟁점이면 기망행위를 한 사람은 을이에요. 그러면 을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의문이 있지만 취소는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단독이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에는 상대방이 확정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행위자가 아닌 계약의 상대방인 병에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을이 아니라 병에.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됐잖아요. 계약이라면 그 계약의 당사자는 이게요. 근데 을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 썰고 계약의 상대방에게 하는 거다. 매매 계약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법률행위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의 경우는 그 상대방,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만약 어렵게 된다면 이걸 낼 겁니다. 어떤 경우냐면 매매 계약이 있고 그 계약의 목적을 다시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시죠. 법률행위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